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집으로 인사를 오겠다고 하자 엄마가 저를 붙잡더니 식탁 앞으로 이끌었어요. 마주 앉은 엄마는 머뭇거리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할 말을 고르는 사람처럼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동안 아름이 네가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해서 꾹 참고 있었는데 곧 인사 온다고 하니까 이제 물어봐도 되지. 제가 피식 웃으며 엄마를 바라보자 기다렸다는 듯 질문이 날아왔어요. 승준이는 가족이 어떻게 돼? 가족이 어떻게 되다니? 아니 그러니까 형제 자매 그런 게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게 왜 궁금한지 내가 맞춰볼까? 혹시나 시누이가 많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넌 알면서 꼭 그렇게 뜸을 들이더라. 설마 시누이가 몇 명씩 있고 그런 거야? 그 순간 엄마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도 사는 내내 고모들 등살에 적잖이 시달려 왔다고 했거든요. 고모가 세 분이다 보니 이런저런 마찰이 불거지곤 했는데 세 분이 악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엄마를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어요. 세월이 흘러 요즘은 두루 잘 지내고 있지만 제 결혼을 앞두고 혹여나 또 시누이가 많은 그런 집일까 싶어 속이 타는 모양이었습니다. 심각해져가는 엄마 얼굴을 바라보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삼남매야. 삼남매? 설마 시누이가 둘인 거야? 맞아. 남편이 둘째고 위로 누나 하나 아래로 여동생 하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 눈썹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실망한 빛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필 시누이가 둘일 게 뭐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네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시누이가 많으면 서로 편먹고 하나 있는 올케를 은근히 힘들게 한단 말이야. 핏줄이라고 뭉치는 게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예전 일 사과도 했고 요즘은 고모들이 잘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들 그만 잊어버려. 당한 사람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법이야. 한숨이 나오려는 걸 삼키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고생한 건 잘 알지. 근데 요즘은 예전처럼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특히나 누님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그 순간이었어요. 제 입에서 변호사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엄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리게 가라앉아 있던 얼굴이 눈에 띄게 환해지더니 미간에 잡혀있던 주름이 스르르 풀렸어요.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변호사야? 변호사야.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아까는 시누이가 둘이라고 얼굴색이 변하더니 그중 한 명이 변호사라니까 생각이 달라졌나 보네. 멋쩍어진 엄마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변호사 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야. 옛날부터 집안에 의사 하나에 법조인 하나만 있으면 큰 복이라고 했어. 그러니 반가울 수밖에 없지. 그러더니 아까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차를 우리더니 급기야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피식 웃고 말았는데 한편으로는 괜시레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더라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은 생각이 한켠에서 불쑥 올라왔거든요. 잠시 후 엄마가 아무 말도 없이 거실로 나가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곧 우리 아름이 남자친구가 인사 온다고 했잖아요. 예, 이름이 승준이라고 대기업 다닌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승준이 누나가 변호사라고 하지 뭐예요? 예, 변호사요. 방금 전까지 고모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토로하던 그 입으로 큰 고모와 하하호호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내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그 이후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결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시댁 식구들을 소개해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3남매입니다. 두 시누이는 5살 터울인데 나란히 세워두면 영락없이 쌍둥이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처음 두 시누이를 나란히 마주했을 때 정말 놀랐는데요. 누가 봐도 자매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얼핏 보면 쌍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목구비가 빼닮아 있었어요. 눈매부터 그랬습니다. 살짝 길게 빠진 눈에 눈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간 형태인데 두 사람이 똑같은 선을 그리고 있어 시선이 겹쳐 보일 정도였어요. 코 역시 과하지 않게 곧게 뻗어 얼굴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고 있었고 입술도 비슷한 두께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김새는 분명 닮았는데 풍기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큰 시누이는 같은 눈매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 여유가 없고 시선이 차분하다기보다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말없이 가만히 있어도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기운이 감돌았고 전체적인 인상이 또렷하다 못해 조금은 딱딱하게 다가왔습니다. 웃음기가 거의 없다 보니 선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그 선들이 차갑게 굳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반면 막내 시누이는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은 눈매와 인매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주 짓는 웃음 때문인지 인상 자체가 훨씬 부드럽게 풀려 있었어요. 눈웃음이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같은 눈매가 훨씬 따뜻하게 보였고 말을 건넬 때마다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까지 편안해지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그토록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큰 시누이는 선이 또렷하게 굳어있는 느낌이라면 막내 시누이는 그 선들이 부드럽게 녹아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받은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인상은 점점 옅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인상이란 결국 단순한 생김새가 아니라 그 얼굴을 어떤 표정으로 그리고 어떤 온도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두 시누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닮은 두 시누이가 판이하게 달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성격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큰 시누이는 워낙 예민하고 까칠하다 보니 가족들조차 말을 섞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시댁에는 할머님도 함께 사셨는데 특히나 할머님과 큰 시누이 사이는 상극도 그런 상극이 없다고 했어요. 결국 큰 시누이는 일찌감치 집을 나가 홀로 살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형님은 혼자 나가 사신 지 오래된 거야? 오래됐지. 대학 때도 나가서 살았으니까. 본가에서 대학까지 먼 거리도 아닌데? 자기도 알다시피 누나 성격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다 보니 할머니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님은 정말이지 더없이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런 할머님과 맞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할머님이랑 안 맞다니? 물론 예전부터 사이가 좋진 않았는데 누나 대학 입시 앞두고 난리가 났었잖아. 수능 성적이 안 나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거든. 엄마한테 신경질이란 신경질은 다 부렸어. 어머님께 왜 신경질을 부려? 몰라. 그냥 억지를 부린 거지 뭐. 결국 누나 때문에 집안이 초토화가 됐는데 얼마 뒤에 누나가 선을 제대로 넘어버렸어. 선을 제대로 넘다니? 급기야 누나가 흥분해서는 다른 친구들 엄마들은 만사 제쳐두고
자식 입시에 올인하는데 엄마는 입시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창피한 줄 알라고 했어. 자기 능력에 비해 엄마가 뒷바라지를 안 해줘서 수능을 망쳤다는 말까지 했다니까. 잠시 멈칫한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엄마 진짜 노력했거든. 매일같이 차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줬고 밤마다 데리러 갔어. 그뿐만이 아니라 입시 내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누나 입맛에 맞는 아침밥 차리고 도시락까지 챙겼어. 누나가 입맛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도시락 안 싸주면 밥 안 먹겠다고 했거든. 그런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게, 그건 너무했다. 우리가 봐도 진짜 너무하다 싶더라니까. 자기도 알다시피 엄마가 대학을 못 나오셨잖아. 그것까지 끄집어내서 엄마가 대학도 못 나와서 다른 엄마들보다 뒤처진다는 말까지 했어. 그 말에 내내 참고 있던 할머니가 제대로 폭발했지. 진짜? 그건 진짜로 선을 제대로 넘은 거네? 내 말이 그 말이야. 할머니가 누나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어디다 대고 말을 그따위로 해. 인성이 글러 터졌는데 공부는 해서 뭐해. 너 같은 게 공부하면 사회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때려치우라고 말이야. 엄마는 울면서 말리고 진짜 그런 난리가 없었다니까. 그 이후로 누나는 기숙 재수학원에 들어갔어. 기숙 재수학원 비용이 후덜덜했는데 취업하면 갖겠다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거야. 근데 누나가 진짜 독한 게 보통 기숙 재수학원에 다니면 한 달에 한 번쯤은 외박이 되거든. 근데 집에 한 번을 안 왔어. 그럼 계속 기숙사에만 있었던 거야? 그랬다니까. 살다 살다 그렇게 독한 사람은 처음이잖아. 엄마가 마음이 약하니까 할머니랑 아빠 몰래 기숙사까지 찾아가서 돈도 지어주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 그렇게 독하게 공부해서 결국 원하던 대학 법대에 들어갔고 변호사가 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수학원비에 대학 학비까지 보란듯이 다 갚았어. 물론 부모님은 괜찮다고 안 받겠다고 했어. 근데 누나가 할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더니 그러는 거야. 돈도 다 갚았으니까 앞으로 자기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변호사 됐다고 덕볼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 말에 할머니가 또 소리를 지르려고 하던 찰나였는데 그날 진짜 깜짝 놀랐어. 침을 꼴깍 삼키며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누나 깃방망이를 올려붙였거든. 어머님께서? 설마 다른 분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평소에 누나가 무슨 짓을 해도 눈치만 보던 엄마가 처음으로 손을 올리고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네 덕 볼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서로 없는 셈 치고 살자 라고 하셨어. 남편이 거기서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2년 정도는 누나가 집에 발도 안 들였어. 나중에 누나가 아프다고 동료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어. 병원에 갔더니 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간혹 얼굴은 보고 지내는데 그때 받은 상처 때문인지 엄마랑도 여전히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어. 그래도 그날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게 약이 됐던지 요즘은 가족들 눈치도 보고 그러긴 하더라고. 잠시 할 말을 잃은 채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난 진짜 신기한 게 형님이랑 아가씨랑 얼굴은 많이 닮았는데 성격이 그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을까? 우리도 그 부분이 참 신기하긴 해. 하영이는 원래부터 성격이 밝았어. 어릴 때부터 방긋방긋 잘 웃어서 다들 예뻐했거든. 보통은 첫째가 동생한테 양보를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 집은 하영이랑 내가 맨날 누나한테 양보하면서 살았어. 누나가 워낙 까칠하니까 건드렸다가는 집이 시끄러질 게 뻔했거든. 그러다 보니 할머니는 착한 하영이를 엄청나게 예뻐하셨고 누나랑은 완전 상극으로 지냈지.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낮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차가운 사람인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토록 날이 서 있는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나 봅니다.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근데 누나가 예전 같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거기다 누나가 자기한테 함부로 하면 할머니랑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예전에야 누나가 워낙 잔병치레도 많이 해서 엄마가 노심초사하면서 키운 모양인데 이제는 싸가지 없는 행동하면 절대 참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큰 시누이를 제외하고 시댁 식구 모두 정말 좋은 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워낙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터라 남편의 말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반신반의한 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는데 차례를 지내긴 했지만 시댁은 워낙 간소하게 치르는 편이라 크게 분주할 일이 없었어요. 할머님과 시어머님, 막내 시누이가 거의 도맡아 움직이셨고 저는 그 곁에서 이것저것 거두는 정도였습니다. 음식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는 다 함께 둘러앉아 TV를 보며 수다 삼매경에 빠져들었는데요. 그러다 할머님과 막내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TV 화면에는 리어카에 박스를 한가득 싣고 있는 할머니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던 할머님께서 진지한 얼굴로 운을 떼셨습니다. 저 양반이 나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 할머니는 워낙 동안이잖아. 하긴 밖에 나가면 가끔 나보고 아줌마 하고 부를 때가 있긴 하더라. 젊었을 때는 다들 예쁘다고 난리가 아니긴 했지. 할머님이 어깨에 힘을 팍 주시며 뿌듯하게 말하자 막내 시누이가 손사래를 치며 바로 정정하고 나섰어요. 할머니는 꼭 잘 나가다가 그러더라. 그럴 때는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했잖아. 안 그러면 잘난 척한다고 할머니들 사이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다니까. 내가 그걸 또 깜빡했네. 취소야, 취소. 그럼 내가 다시 말해볼게. 할머니가 워낙 동안이긴 해. 에이, 내가 동안은 무슨 동안이야. 이제는 그냥 쭈구렁 팡탱이지.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비하하고 그래. 그냥 내가 동안은 무슨 하고 말하면 된다니까. 알았어. 암튼 저 양반 보니까 나도 생각이 많아지네. 생각이 많아지다니? 할머님이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딱 봐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 근데 저 나이에 폐주 줍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겠어? 아무래도 힘들긴 하겠지. 내 친구 중에 은심이라고 예전에 엄청 잘 나가던 친구가 있었거든. 그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지. 거기다 남편까지 잘 만나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어.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은심이네가 쫄딱 망해서 시골 가서 농사일 도와주면서 품삯을 받는다는데 그것도 잘 못한다고 허구한 날 욕을 먹고 있다는 거야. 그거 보면서 나도 걱정이 되더라고. 할머니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애미랑 애비 덕에 편히 살고 있긴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 모두 할머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 순간 할머님 입에서 나온 말에 웃음을 꾹 참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 양반처럼 나이 들어서 폐지 주우려면 힘들 거 아냐. 말 나온 김에 매일매일 조금씩 폐지 모아놓을까?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었는데 묘하게 현실적인 데가 있어서 더 웃겼다고 해야 할까요? 웃음을 겨우 참고 있던 그때 이번에는 막내 시누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한마디를 얹었어요. 그 한마디가 그야말로 불씨가 되었습니다. 와, 할머니 겁나 성실하다. 내가 회사에서 왜 그렇게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나 했더니 우리 집 유전자 자체에 근면 성실이 박혀 있었던 거네. 어쩐지 아무리 일을 시켜도 불만 하나 없이 겁나 열심히 일하는 내 자신이 가끔 이상하다 싶기도 했다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안에 있던 가족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함께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정말로 결혼을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큰 시누이가 없을 때면 우리 가족은 그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다 함께 모이기만 하면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그날도 할머님과 막내 시누이가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 뒤 숨을 고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님을 향해 가볍게 물었습니다. 엄마, 누나는 오늘 안 오겠죠? 네 누나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온 지 한참 됐잖아. 대체 누굴 닮아서 성격이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시어머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자 할머님이 슬그머니 끼어드셨어요. 내가 볼 땐 어머님 닮은 것 같아. 할머님을요? 어머님도 고집을 세우고 바싹 우겨대는 게 취미셨잖니. 오죽하면 동네에서까지 왕따를 당하셨겠어. 시장에서도 유명해서 어머님만 지나가면 다들 피했다니까. 그 정도셨어요? 할머님이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묵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말도 마라. 그때 시절이 워낙 아들아들하던 시절이었다 보니 이해는 하지만 대부분은 첫째가 아들이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딸이라고 나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 고집도 그런 고집은 살다 살다 처음이었다니까. 그래서 수영이 이름도 중성적인 이름으로 한 거잖아. 증손자 봐야 한다고 말이야. 하긴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저한테는 그리 심하게는 안 하셨어요. 그야 나랑 애비가 전부 막아준 거지. 첫 딸 낳았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정말요? 애미가 연년생으로 승준이를 낳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 안 그랬으면 한바탕 난리가 났을 거야. 전혀 몰랐어요. 그런 서름은 나만 겪으면 되는 거지. 뭐 한다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겠어. 그때 시아버님이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이제야 말하지만 할머니가 당신 힘들게 할까봐 어머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큰 시누이의 성격은 증조 할머님을 빼닮은 거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명절 당일 차례를 마치고 아침밥을 차렸는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현관문이 열리더니 큰 시누이가 성큼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가족 모두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는데요. 잠시간의 침묵이 흐른 뒤 큰 시누이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올케, 표정이 왜 그래? 내가 온 게 싫은 모양이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오셔서 조금 놀랐어요. 안 왔으면 하고 바랬겠지. 형님,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배고프니까 내 것도 챙겨줘. 네, 알겠습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형님 수저와 밥을 차렸고 다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들어서기 전까지 온기로 가득했던 식탁 분위기가 언제 그랬나는 듯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님이 다가와 고무장갑을 슬며시 빼앗았습니다. 사돈 두 분이 기다리실 테니 얼른 가봐라. 설거지는 하고 갈게요. 연휴 내내 여기 있었는데 얼른 친정 가봐야지. 선물 세트 준비해놨으니까 가지고 가렴. 할머님도 거들며 어서 다녀오라고 하시던 그 순간이었어요. 큰 시누이 입에서 기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올케, 명절날 아침 먹자마자 친정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설마 내가 싫어서 가겠다는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 여기저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친정을 너무 자주 가면 사돈 집안을 우습게 하는 경우도 많다더라고. 그러니까 올케 친정 너무 자주 보내지 마. 요즘 이혼 사유 보면 가관도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며느리 길을 잘못 들여서 그 난리가 난 게 대부분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MZ세대다 뭐다 하면서 아주 제멋대로라니까. 큰 시누이가 과일을 집어들며 말을 이어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님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성큼성큼 큰 시누이 쪽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는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님이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넌 변호사식이나 돼서 존댓말도 못 배웠어?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야가 뭐야? 아니, 하영이는 할머니한테 반말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하영이랑 나는 정이라는 걸로 똘똘 뭉쳐서 상관없지만 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잘난 변호사하고 있으면서 그따위로 말하면 쓰겠어. 너도 친정 자주 오면 네 말대로 집안이 우스워지니까 그만 가봐. 내가 언제 친정에 자주 왔다고 그래. 그리고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친정이야. 할머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오는 경우도 많았으면서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왔잖아. 그러니까 그만 가봐. 네가 이렇게 자주 오면 네 올케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그 말을 듣고 큰 시누이가 시어머님을 빤히 바라봤지만 시어머님은 고개를 돌린 채 눈길을 피해버렸어요. 결국 큰 시누이가 씩씩대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혼 이후 큰 시누이가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많이 시켰는데요. 그때마다 할머님과 시부모님이 몸소 나서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이 날아드는 순간 온 가족이 아무 망설임 없이 제 편에 서주었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문득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고 그 말이 그제야 온전히 믿어졌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고마워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시댁을 들락거리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그 공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막내 시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배를 움켜쥐고 웃는 게 아니겠어요? 너 갑자기 왜 그렇게 웃어? 아니, 우리 동네 큰 개 키우는 그 아저씨 있잖아. 그 반질반질한 흰색 순둥이 키우는 거짓말하는 거야? 애가 얼마나 순한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면 얼른 구석으로 가서 벽 보고 고개를 숙이더라니까. 맞아. 근데 그 아저씨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거야.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걔는 없이 목줄만 질질 끌면서 타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목줄을 새로 샀나 하고 뚫어지게 바라봤더니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콩이가 덩치만 큰 거예요 하는 거야.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콩이 어디 갔어? 우리 콩이 어디 갔어? 하면서 말이야. 설마 걔가 없어진 거야? 목줄이 풀린 모양이야. 세상에나, 그 순둥이가 겁도 많은데 큰일이다. 그래서 나도 놀라서 같이 찾아봤거든? 다행히 그 근처에서 벽을 보고 다수곳이 앉아있더라고. 그렇지. 그 순둥이가 어디 갈 리가 없지. 암튼 그 바람에 아저씨가 부랴부랴 목줄 채우고 그랬는데 갑자기 둘 다 웃음이 터져서 한참을 웃었지 뭐야. 덩치는 산만한데 이름이 콩이래? 입양할 당시에 별로 안 클 거라고 했다는데 계속 크더래. 아저씨 말로는 지금도 계속 크고 있는 것 같대. 사기당했네. 사기당했어. 그 말에 막내 시누이가 또 한 번 웃음을 쏟아냈어요. 우리 할머니는 워낙 무뚝뚝하고 고집이 세셔서 뵐 때마다 눈치만 살피기 바빴거든요. 그래서인지 할머님과 막내 시누이가 웃고 떠드는 모습이 새삼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절로 웃음이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포근하게 시간이 쌓여가던 어느 날 큰 시누이로 인해 집안이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김장을 한다는 연락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김장을 마치고 난 뒤 온 식구가 둘러앉아 수육에 막걸리를 곁들이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날도 김장을 끝내고 도란도란 수육을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큰 시누이가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수육을 집어들던 큰 시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올케, 난 막걸리가 체질에 안 맞아서 그러는데 혹시 와인 없어? 와인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사올까요? 그래, 그럼 가서 한 병 사와봐. 요즘은 편의점에도 와인 팔더라. 내가 이름 알려줄게. 큰 시누이가 와인 이름을 알려주려던 찰나 할머님이 단호하게 외쳤어요. 와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 집은 막걸리 마시니까 와인 먹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사와.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 올케한테 그런 심부름 왜 시키는 거야? 내내 김장하느라 고생했는데. 그 한마디에 와인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수육을 다 비우자마자 큰 시누이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형님? 오늘 김장하느라 고생했다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동료 변호사가 있는데 집에서 담근 김장김치가 먹고 싶다고 하네. 통에 적당히 담아서 내 차 트렁크에 좀 실어놔줘. 큰 시누이가 욕실로 들어가자 할머님이 봉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봉투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들어있었어요. 금액을 보던 할머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김치는 내가 챙겨줄 테니까 넌 앉아서 먹으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글쎄 내가 한다니까. 더 이상 말리기 어려워 자리에 앉았고 남편이 큰 시누이 차에 김치통을 실어다 놓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분위기가 다시 풀어지면서 시댁 식구들과 고스톱판이 벌어졌어요. 패가 오가고 웃음이 오가며 한창 무르익어 가던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 시누이였습니다. 올케!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를 떼겠다. 어리둥절한 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할머님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갔어요. 왜 네 올케한테 신경질이야? 아니 김치를 담아달라고 했는데 올케가 소금만 잔뜩 담아놨단 말이야. 고스톱판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할머님에게로 쏠렸어요. 할머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연덕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그것 내가 담았어. 곧 큰 시누이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할머니가 김치 대신 소금을 담았단 말이야? 보니까 네 올케한테 수고했다고 20,000원을 줬던데 20,000원이면 딱 소금값 정도길래 소금 넣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 소금 너한테 확 뿌려버리려다 넣은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할머니 진짜 너무해. 그러니까 착한 네 올케한테 왜 시집살이를 시키고 난리야. 우리 집에서 시집살이 시키는 꼴은 내가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딸이 태어났고 막내 시누이도 좋은 분을 만나 새 보금자리를 꾸렸어요. 할머님과 시부모님 덕분에 아이를 낳고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는데 딸은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시댁 문을 열었더니 딸이 달려오며 외쳤어요. 엄마, 왕할머니랑 딸기 우유랑 사탕 먹었어? 할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거 비밀이라고 했잖아. 너 다시는 안 사줄 거야. 힝, 할머니 미워. 딸이 입을 쭉 내밀고 볼을 부풀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막내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난 뒤 딸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절친자리가 대를 이어 내려온 셈이었어요. 어느 햇살 좋은 오후 할머님과 딸이 나란히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는데요. 작고 포동포동한 손이 할머님의 주름진 손 안에 쏙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켠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제 편이 되어주셨던 할머님, 아무 말 없어도 늘 먼저 헤아려 주셨던 시부모님, 그리고 곁에서 함께 웃어준 가족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게 느껴져서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